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0번째 생일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올해는 선물 없습니다.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날 밤 아들은 파리에서 아내 장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꿈에 그리던 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소리쳤다. 제 이름은 박선영, 나이는 70입니다. 이 나이를 먹도록 살면서 깨달은 간단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저절로 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은 의무가 아닙니다. 강요할 수 없죠. 주거나 혹은 주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받지 못하면 마음은 물 없는 우물처럼 말라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수백 번의 아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안뜰이 내다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깔끔하고 깨끗한 서울 서초동의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곳에서 혼자 산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우리가 살던 옛날 집은 팔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것이 참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추억과 차려놓은 명절상이 그대로 남아있던 너무 많은 휴일들이 있었습니다. 귤과 트리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지만 아들의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던 수많은 설날이 있었습니다. 물을 끓여 프렌치 프레스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4년 전 어버이날에 아들 준호가 선물해준 바로 그 프렌치 프레스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애도 노력했었죠. 제가 진하고 설탕 없는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까지 합니다. 이 프렌치 프레스가 아마 그 애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준 마지막 선물이었을 겁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작게 켜고 그저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축하도 손님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나이가 아니었죠. 저는 그저 올해는 모든 것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더는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선이 어디일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문자는 오전 11시 47분에 왔습니다. 올해는 선물 없습니다.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마치 남의 것인 양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픔은 이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무나 차가워서 추울 정도의 명료함만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 이준호는 38입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애가 수진이와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그의 모든 생일에 곁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출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팔꿈치 안쪽에 쏙 들어오던 그 애가 얼마나 따뜻한 빵 같았는지, 그의 아버지 현우는 당시 직업 군인이어서 출산 때 곁에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 3년 동안 저는 아이와 단둘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거나 부대에 있거나 다른 도시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면 낯설고 무심했으며 곧바로 다음 파견을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5살 때 현우는 독일로 이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절을 기다리는 듯 건성으로 제안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안정적인 삶, 평범한 학교, 동네, 학원을 원했습니다. 제 아들이 여행 가방을 싸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어린 시절을 보내길 바랐습니다. 현우는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냈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모든 학교 발표회, 아플 때, 학부모 총회, 기관지염으로 숨을 헐떡일 때, 침대맡에서 밤을 새우는 것까지 모든 것을 제가 해냈습니다. 병원 행정과에서 일하며 밥값과 학원비를 벌기 위해 교대 근무를 2탕씩 뛰었습니다. 출장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리직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아들을 단 3일이라도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똑똑하고 착하고 수줍음 많게 자라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공대에 입학해 프로그래머가 되었고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꽤 잘 법니다. 커피가 공짜이고 사무실에 빈백 소파가 있는 판교의 IT 대기업 중 한 곳에서 일합니다. 분당에 집도 샀습니다. 대저택은 아니지만 괜찮은 2층 집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고 해외로 휴가를 갑니다. 파리, 스위스, 터키, 남들처럼 삽니다.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28이었고 지금은 32입니다. 키가 크고 화려하며 잘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고향은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가족들이 끔찍할 정도로 화목하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꿈에 그리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눈에 띄지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일요일 점심 식사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주말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래요. 그러다 제 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장모님을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느라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아예 명절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는 수진이네 친정에서 열렸습니다.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그 집 추석이 어떤지 보셨어야 해요. 영화 같아요. 촛불, 전통, 노래, 모든 게 진짜라고요. 저는 제 아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씩, 그러다 어느 순간 획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전화는 짧아졌습니다. 만나는 건 오직 제가 부를 때뿐이었고, 오더라도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수진이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습니다. 대화는 오직 자기 가족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변호사인 오빠, 키우는 개, 해운대 여행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김영희 여사는 그들에게 말 그대로 우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55세. 평생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큰 집에 살며 전 남편과 자식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준호는 이제 매달 그녀의 스파 방문, 미용실, 레스토랑 예약을 위해 돈을 댔습니다. 수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최소한의 편안함이라도 드려야죠. 저는 그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제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저도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들 때도, 월말에 돈이 떨어졌을 때도 단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말을 시작해봤자 그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다른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제 생일을 잊었을 때도 수진이가 안녕하세요. 대신 저희 바빠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제 칠순을 3주 앞두고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스스로 전화를 건 것 자체가 이미 드문 일이었습니다. 엄마, 있잖아요. 수진이네 어머님한테 또 문제가 생겨서요. 그는 어딘가 죄 지은 듯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혼 소송 중이시잖아요. 근데 전 남편이 합의를 뒤집으려고 한대요. 해운대에 있는 집을 뺏으려고요. 변호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너희는 어쩔 건데? 저희가 잠시 도와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모든 게 해결될 때까지만요. 도와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한 1억 원 정도요. 변호사 비용 내드리고 안정시켜드리려고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장모에게 1억, 엄마에겐 엽서 한 장 없다니 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돈이야, 준호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는 하니? 네,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 엄마는 평생을 자식들 키우는데 바치셨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요. 지금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라고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심장에 박힌 못과 같았습니다. 가족은 서로 돕는 것.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가족 안에서 저는 외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거라고요. 수진이가 걱정은 하지만 그래야만 하니까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모님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덫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군가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일이 되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 창가에 앉았고 바로 그때 그 문자가 왔습니다. 쉼표도 감정도 없이 올해는 선물 없습니다.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면의 무언가가 멈춰선 듯 했습니다. 마침표. 저는 책상으로 다가가 노트북을 열고 그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준호의 계정은 공개 상태입니다. 그는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보니 새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에펠탑. 앞쪽에는 그와 수진이 그리고 김영희 여사가 있었습니다. 웃고 껴안고 모두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막스마라 코트를, 수진이는 루이비통 가방을, 준호는 만족스러운 사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서프라이즈를 선물해 주셨어요. 파리. 감사하고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가족이 최고다. 저는 오랫동안 앉아서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흘째 파리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부엌에서 혼자 꽃도 전화도 없이 커피 한 잔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최고다.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차갑고 거의 외과 수술처럼 명료한 마음으로요. 사실 몇 달 전 아주 우연히 사설 탐정 한 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립병원에서 자선 행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알게 됐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아들이 어떻게 장모의 삶에 휘말렸는지, 돈이 어떻게 새어나가는데도 그녀는 계속 불평만 하는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냥 인간적으로 돈도 형식도 없이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주 후 그는 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공경에 처한 여인을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자 연기를 하는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2017년부터 인터넷으로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익은 꾸준히 높았습니다. 대구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며 임대하고 있었고 전 남편의 건설회사 컨설턴트로 등재되어 차명으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총 수입은 연간 약 2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수진이와 준호에게 자기는 한 푼도 없고 관리비 내기도 빠듯하며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파산 신청까지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저축도 수입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여인이었죠. 준호가 그녀에게 보낸 돈은 식비나 치료비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김영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산을 숨기는 것을 돕는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든 스크린샷과 서류를 김민서라는 이름의 조사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설 탐정이 추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그녀의 탈세 혐의를 추적해왔지만 현재의 지출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리, 명품 의상, 해외여행을 배경으로 한 파산 신청이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그냥 교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딸까지 포함해 모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이 사기극에서 지갑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더 진하게 타서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가 파리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반드시 전화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정말로 돌아온 지 이틀 후에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지치고 어딘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기 수진이랑 같이 좀 들르려고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집에 계세요? 물론이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그들은 저녁에 왔습니다. 수진이는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를 묶었으며 화장은 단정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3년 전 설에 선물했던 바로 그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앉지 않고 현관에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머무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처럼요. 엄마,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이 좀 복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세청에서 조사관이 찾아왔어요. 그는 수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수사를 받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을 나왔어요. 서류, 휴대폰, 노트북까지 다 가져갔어요. 세금 체납액이 있고 재산을 은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누군가 파리에서 찍은 사진이랑 저희가 보낸 돈 내역을 그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전부 설명이랑 은행 명세서까지 붙여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저희가 엄마한테 보낸 모든 송금 내역을 조사할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한다고 신고했는데 저희한테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알고 있단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국세청에 모든 걸 넘겼어. 현관에는 수술실에서 심장이 막 멎었을 때처럼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입을 열었지만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진심이세요? 진심이고 말고. 준호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가 김 여사님을 신고했다고요? 왜요?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지. 너희들이 벼랑 끝에 서 있었으니까. 그녀가 너희를 공범으로 만들 수 있는 사기극에 끌어들였으니까. 그녀가 너희에게 몇 년 동안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 가족의 친구가 아니라 네 엄마니까. 그는 시선을 떨궜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망쳤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결했을 거예요. 아니, 준호야, 너희는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줬을 거고, 이미 너희 돈으로 후유식하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 빚더미에 앉았을 거야. 그러다 너희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았겠지.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분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아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3년에서 6년 사이래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재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고 계세요. 자기 아파트는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걸 이해했구나. 수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실수일 거라고, 어머님이 심술궂어서 복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가 직접 서류를 보기 시작했어요.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 내역을 조회했어요.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분은 모든 걸 갖고 계셨어요. 양심만 빼고요. 준호는 현관의 작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허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그분께 2억 원 넘게 드렸어요. 엄마, 2억 원이요. 그런데 그분은 여왕처럼 살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셨어요. 늘 부족하다고. 그는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것처럼 관자놀이를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몇 달 전부터.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네가 내 말을 들었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궁핍하다고 하시면서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나냐고요. 그분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제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자기가 아직도 저를 도와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준호 씨한테 제가 자기를 모함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녀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퉜던 그날 밤, 그는 어머님이 뱀 같다고, 모두를 이간질하고 우리 가족을 망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죄송해요. 아직은 어머니를 안아드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먼저 소화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옹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될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준호야, 소화하렴. 다만 완전히 하렴. 그리고 잊지 마. 나는 복수한 게 아니라 구한 거야. 그들은 소리도 큰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수진이는 감사함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른 시선, 다른 침묵이라는 것을.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안녕하세요.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녀간 후 아파트는 조용해졌습니다. 소리의 의미가 아니라 느낌의 의미에서요. 마치 공기가 더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공간이 해방된 듯 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며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고 느꼈습니다. 여성스럽게, 부드럽게가 아니라 어른스럽게, 정직하게. 저녁에는 집 앞 마트에 갔습니다. 생선과 채소, 귤 몇 개를 샀습니다. 계산원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잘 지내요? 찾아오긴 하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했으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어른스러운 여성들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혼자 전화했습니다. 박선영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찾아뵈어도 될까요? 준호 씨 없이요? 여자 대 여자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오렴.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운동복 재킷 차림으로 보온병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캐모마일 허브차를 가져왔습니다. 제 엄마를 변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가 바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남의 돈으로 사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그 다음엔 오빠, 그 다음엔 저희 돈으로요. 그게 그분께는 습관 같은, 삶의 방식 같은 거였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는 이래서는 안 되는 집에서 자랐어요. 여자는 장식품이고 모든 걱정은 남자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떠나셨고 엄마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댈 사람을 찾으셨죠.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 때 이제 제가 준호 씨를 통해 새로운 지갑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수진이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분을 믿었어요. 아주 많이요. 어머님께서 의심하기 시작하셨을 때 저는 그냥 질투하시는 거라고 아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엄마들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보일까봐 두려웠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더 일찍 말씀해 주셨더라면 아마 저희가 이렇게 깊이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준호 씨랑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것, 남의 손에 놀아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에 힘들어해요. 심지어 엄마가 복수하고 싶어서 신고한 거면 어떡하지? 라고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넌 뭐라고 대답했니? 수진이는 저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복수를 원하셨다면 침묵하고 우리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셨을 거야. 하지만 어머님은 우리를 구해주셨어. 고통과 위험을 무릅쓰고. 하지만 구해주셨어. 라고요. 저는 내면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칭찬 때문이 아니라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실을 볼 때 그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맙다, 수진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엄마에게 화장품, 여행, 치료, 이혼 소송비로 매달 수백만 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시간 동안 사업을 키우고 자산을 숨기고 웃으면서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거나 아이를 갖거나 아니면 그냥 대출 없이 내일 또 엄마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수진이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준호 씨가 아직은 말이 없지만 어머님께 화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죠.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어머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저도 선서하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더는 환상 속에서 살기 싫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서 화려하고 거만하며 차가웠던 그 수진이가 아니라 지쳤지만 강인한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증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민서 조사관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제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감사합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희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해외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저희는 실형을 구형할 겁니다. 심각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단순히 소득을 숨긴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차명 계좌를 통해 의도적으로 한 짓입니다. 게다가 파산 사기까지?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건물에서 나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날은 흐렸고 가벼운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제 노력이나 개입 없이 그저 법에 따라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미 다 했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몇 번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묻고 일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준호가 많은 생각을 하고 말없이 지내며 거의 농담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칠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어른이 된 것 같다고요. 그가 직접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다시 읽어봐요. 알고 보니 엄마한테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관성적으로, 자동적으로 한 거죠. 이제야 눈이 뜨인 거예요. 저는 들으며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희 언제 한번 가도 될까요? 그냥 대화 없이 그냥 차 한잔 하러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오렴, 문은 열려 있단다. 그들은 토요일에 예고 없이 그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흰 국화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꽃을 내밀고 마치 소년처럼 시선을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그가 겨우 말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어요. 어리석고 정말 불공평했어요. 저도 알아요. 만약 저희를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해할게요. 저는 꽃을 받아 물병에 꽂았습니다. 너희를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란다, 준호야. 그저 너희가 나를 편한 엄마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을 뿐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보여요. 수진이는 파이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구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체리파이였습니다.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함도 긴장감도 없이 마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요. 그리고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직접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영희 여사에게 판결이 내려질 것을 알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징역 3년의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모든 자산은 압류됐어요. 해외 출국 시도는 가중 처벌 사유로 인정됐고요. 그분은 아직도 이게 음모라고 어머님이 마녀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분 변호사조차 이 정도로 끝난 걸 감사하라고 했대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끄고 꿀을 넣은 민트차를 끓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다시 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에요. 수진이 엄마한테 들어갔던 돈의 일부를 엄마께 드리고 싶어요. 얼마라도요. 엄마가 편히 쉬고 치료받고 자신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요. 저는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돈도 좋지만 나는 다른 걸 원한단다. 어떤 거요? 너희가 정직하게 거짓 없이 누군가는 불쌍하고 누군가는 희생자고 너희는 항상 죄인인 그런 게임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안 후부터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며칠 후 제 이름으로 국세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사기의 피해자로서 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법에 따라 정보 제공에 대한 참여로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천만 원. 저는 숫자를 2번 다시 읽고 편지를 닫고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크지 않은 그저 조용하고 놀란 웃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구나. 소리도 전쟁도 없이 그저 찾아왔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버텨냈고 냉혹해지지도 악해지지도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으로 남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편지를 받은 후 이틀 동안 봉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기요금 고지서와 낡은 사진 앨범 사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돈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특히 제 나이에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진실이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고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부산을 떨지 않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모피 코트나 여행 상품, 임플란트 같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여자로서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다시 혼자 왔습니다. 저 왔어요.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들어오렴. 저는 웃었습니다. 이유 없이 주는 건 사양할게.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표예요. 10일짜리 호텔이고요. 조용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바닷가에 있고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준호 씨랑 제가 결정했어요. 어머님께서 좀 쉬셔야 한다고요. 혼자 손님 없이요. 그냥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곳에 계시라고요. 저는 그녀를 보며 솔직히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진심이니? 이보다 더 진심일 순 없어요. 제가 직접 다 예약했어요. 일주일 뒤 출발이에요. 원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세요. 전부 취소할게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로 어머님께서 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돈이 아니라 어머님 돈으로요. 하지만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진심으로 남김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구나. 핏줄이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그 며칠 동안 저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수영복을 샀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요. 수진이가 고르는 것을 도와주며 늘 입던 검은색이 아니라 따뜻한 에메랄드색을 사라고 고집했습니다. 이걸 입으시면 바다의 여왕 같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 염색까지 해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색으로 살짝 톤만 바꿨습니다. 이제 정말 잡지에서 나온 것 같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전화해서 서류나 공증, 계좌 이체 같은 데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엄마,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뜻이니? 혹시 뭐 바꾸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새 가구나 인테리어를 원하시거나 아예 이사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딱 하나, 조용한 거. 그는 이해하고 더는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출발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가 저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보온병에 담은 차, 길에서 덮을 담요, 심지어 비행기에서 쓸 목베개까지 가져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제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쉬세요. 그냥 푹 쉬세요. 여기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근데 정말 불난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걸 끊고 쉬세요.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저는 택시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자격이 있구나. 증명해낸 것도 억지로 얻어낸 것도 아닌 바로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요. 제주도는 저를 햇살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에는 따뜻했습니다. 바다는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재촉하지 않는 오랜 친구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매일 해변을 따라 산책하고 그늘막 아래서 책을 읽고 호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그림자도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도 문제를 해결하는 엄마도 아닌 그저 저 자신, 한 여성, 한 시민,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휴가 3일째 되던 날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께 보냈던 돈 일부를 돌려받는 절차를 마쳤어요. 민사소송으로 거의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때
엄마가 송금 증빙 서류를 꼭 챙기라고 하신 덕분이에요. 저희 그 돈으로 땅 사서 집 지으려고요. 저희 집, 우리 집, 이제 과거의 유령은 없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말로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했지만 내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복도에 가방을 내려놓고 현관 의자에 앉아 그냥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아무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먼저 들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뭐 좀 가져갈게요. 보시고 평가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부엌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집 설계도였습니다. 수진이랑 양평의 땅을 골랐어요. 조용하고 숲이 있고 근처에 강도 흘러요. 이건 대저택도 성도 아니고 그냥 집이에요. 정원, 베란다, 작업실, 침실 3개, 삶을 위한 단층집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상관인데?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영감의 건축가시잖아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거기에 엄마 방도 있을 거예요. 창고에 놓인 엄마 침대 같은 거 말고요. 진짜 엄마 방이요. 저는 씩 웃었습니다. 서두르지 마. 나 아직 내 집 아무에게도 안 넘겨줬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거기엔 항상 엄마를 위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조건 없이요. 그냥 엄마는 우리 사람이니까요. 그 말은 어떤 보상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억지나 원망이나 꾸며낸 죄책감 없이 그저 사실로서 말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수진이와 함께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녀가 고집했습니다. 어머님은 변화가 필요해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이 이미 다른 분이 되셨으니까요. 외모도 거기에 맞춰야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가벼운 커트, 평소보다 조금 짧게, 제 본래 머리색으로 그냥 산뜻하게만 했습니다. 손톱은 단정하게, 화려함 없이, 그리고 옷은 단순하지만 질 좋게, 유행이 아니라 품격을. 그곳에서 나왔을 때 거울에는 여전히 같은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모든 것을 참는 엄마가 아니라 어깨 뒤에 고통과 선택, 그리고 승리를 모두 짊어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동안 김영희 여사의 사건은 순리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숨겨진 자산을 박탈당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체납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출국 제한이 있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진이는 그녀가 전화를 걸어 소리치고 비난하고 울다가 다시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했어요. 수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더는 그분의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분이 몇 년 동안 우리를 이용했다는 게 너무 아프다고요. 그분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믿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가족, 진짜 가족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동정과 협박 위에 세워진 가족이 아니라요. 그리고 제게는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이 외출하기 시작했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고 싶어서요.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인들을 위한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에는 저처럼 사연이 있고 주름이 있고 고생을 겪었지만 눈에 빛이 있는 살아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중 한 분인 정숙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 은퇴했을 때 생각했지. 이제 끝이구나. 텔레비전이랑 혈압만 남았구나. 그러다 춤을 배우러 갔어. 이제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해. 할머니가 젊은이 같다고 말이야. 우리는 웃고 보온병에 담아온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으며 삐뚤빼뚤한 사과가 있는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축하해요.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거창하게 말고 손님도 없이 그냥 우리 셋이서만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옆에 비켜서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부르는데 왜 숨어야 하지? 갔습니다. 식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배추전, 와인 한 잔씩 밝고 평온하고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무너지지 않아주시고 저희를 되찾아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없었으면 저희는 가라앉았을 거예요.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큰 말도, 약속도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자리를 잡은 듯 했습니다. 수진이는 새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제는 작은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합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투명하고 평온하다고 합니다. 준호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요. 공책에 생각을 적습니다. 일기처럼요. 자신이 어디서 틀렸는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제게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주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 어른스럽고 진짜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나를 먹여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엄마에게 침을 뱉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고, 동정이 아니라 힘으로 계속 사랑해준 사람이다. 내가 엄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스스로를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엄마가 다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저는 들으며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주기 때문에요. 여름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주말 농장에 몇 번 갔습니다. 제 것이 아니라 이웃이 초대해 주었습니다. 버섯을 따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수원화성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혼자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보온병과 샌드위치를 챙겨서요. 산책하고 성곽을 바라보고 옆자리 아주머니들이 손주, 남편,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일부구나. 나는 인생의 변두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구나. 그리고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막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저희 둘이 앉아 있는데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말해보렴. 생각해봤는데요. 집 다 지으면 그래도 저희 쪽으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완전히가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사시는 거예요. 별도의 공간에 문도 따로 있고 주방도 따로 있지만 바로 옆에요. 저희 더 이상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야, 생각 좀 해볼게. 정말로 생각해볼게. 그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압박 없이 기다릴게요. 그냥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엄마가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중심이고 엄마가 기반이에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마당, 가로등,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복수도 처벌도 아닌 회복. 존중과 깨달음과 온기를 가지고 돌아온 삶. 며칠 후 평범한 종이에 손으로 쓴 편지가 왔습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필체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희 여사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됐군요. 내 아들은 이제 당신 아들이요. 당신 말을 듣더군. 기쁘시겠소.
나는 여전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소.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 남았지. 고맙소. 그렇게 해줘서.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독에게도 제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리되고 닫혀있고 삶에 접근할 수 없는 곳. 9월 말 수진이가 호박 파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가을이라서 그냥 따뜻한 걸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너희는 계속 그분을 믿었을까?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주 늦어질 때까지, 끝까지요. 저희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손바닥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그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0월 말, 저는 다시 제주도에 갔습니다. 이미 제 돈으로 선물 없이 그저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고 해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불을 지났고 신뢰를 잃었고 아들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잃지는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왔다. 같은 형태는 아니고 빠르지도 않았지만 진심으로. 뒤에서 호텔 직원이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방금 내린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때맞춰 왔네요. 왜냐하면, 네, 모든 것이 제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했을 때가 아니라 제가 제 가치를 깨달아야 했을 때, 자신의 가치는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